자, 4번 보시면 원형 도선이 있는데 그 안에서 자석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원형 도선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석이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가 S, 여기가 N인데 얘 일로 가고요. 얘 일로 가면 위에 있는 A의 원형 도선 입장에서는 S극이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거 싫으니까 여기 아래쪽을 N극만 되겠죠. 그죠? 얘 입장에서는 N극이 멀어지잖아요. 그거 싫으니까 N극 바로 옆에 있는 여기에 S극만 되겠죠. 여기가 N극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이때 위에 있는 A 도선이랑 밑에 있는 B 도선이랑 자기장 방향이 같아요. 흐르는 전류 방향이 똑같겠죠. N극을 밑으로 해야 되니까 흐르는 방향 전류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해요.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기억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다라는 거 맞아야 되고요. A에서 S극이 멀어질 때 A를 위아래로 통과하는 S극이 여기 있으니까 자기장이에요. N극에서 S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요거거든요. 요거. 그래서 원형 도선에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통과하는 자기 선수는 감소한다. 그래서 네. 지금 B의 N극이 가까워질 때와 S극이 가까워질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같냐라고 했는데 꼬맹아 N극이 가까워지면 N극 만들어야죠. 맞아. S극이 가까워지면 무슨 극 만들어야 되니? S극 만들어야 되니까 전류 방향은 정반대여야 돼요. 되겠죠? 네.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9번. 자, 9번 보시면 그림은 사각형 도선의 자기장 영역 1번과 2를 화살표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지나는 A, B, C, D의 위치를 나타낸 겁니다.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 2가 1보다 세다라고 했으니 저는요. 자기장을 보시면 1번은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돼서 B의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거예요. 대신에 2번 영역은 나오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1번보다 자기장이 세다 그랬으니까 저는 2B로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기억 A에서 사각형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은 증가합니까? 라고 했는데 얘 A는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는 점점 세지겠죠. 그래서 이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니은 유도 전류의 세기는 A에서와 D에서가 같습니까? 라고 하는데 A는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B씩 자기장이 늘어나죠. 근데 B를 보면 D를 보면 얘는 어떠냐면 사실은 여기 다 들어가 있을 때는 여기가 플러스 2B 여기가 플러스 2B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뭐예요? 플러스 4B였다가 얘가 반 걸치면 플러스 2B 다 나가면 0 그래서 얘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2B 그래서 그러니까 변화가 A보다 D가 훨씬 더 커요. 되겠어? 그러니까 더 센 전류가 흐르겠죠. 자, 그 다음에 B와 C에서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서로 같습니까? 라고 했는데 B는 꼬매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늘어나 줄어들어? 점점 나가면 줄어들죠. 들어가는 게 줄어들면 들어가는 거 줄어드는 게 싫어서 어떡합니까? 스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더 만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 싫어서. 됐어? 그래서 전류가 얘가 이 방향으로 흘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C는요. 자기장이 없었는데 얘가 들어가면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늘어나는 거야.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늘어나는 게 싫어. 그럼 그거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늘어나는 거 싫고 줄어드는 거 싫은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얘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니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같아. 이렇게 가야 돼.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는 다 다시 풀어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들이니까 다 다시 풀어보시고 지금 여기 있는 10문제는 다 수능 계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다 머릿속에 넣으셔야 사고력은요. 기본적인 지식이 완벽하게 들어있어야 사고력이 생겨요. 사고력 따로 기본적인 지식 따로 이런 거 없습니다. 되겠어?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하고 하이타표 148 오늘부터 새로운 내용 파동이야. 이과 쪽에서 과학은요.
돌아보시는 게 맞아요. 전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흐름을 보셔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바퀴 돌릴 때 완벽하게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정리한다 생각해서 천천히 나가면 세월화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쑥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할 때 완벽하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전체 흐름을 보셔야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4월 둘째 주까지 진도 마무리하고 4월 셋째 주부터는 하이탑 2로 들어갈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148페이지는 파동이죠. 이 파동을 여기서 처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했었습니다. 언제? 중학교 1학년 빛과 소리 배우면서 했던 게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을 다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파동을 다 알고 있는 게 맞는 거죠. 라는 얘기를 그냥 해보는 거야. 쓸데없이. 모르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으니까. 그쵸? 그거를 중학교 개념부터 고등학교 개념까지 쑥 끌고 가볼게요. 중학교 내용을 우리가 하나도 머릿속에 기억 못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내용까지 끌고 갈 건데 사실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도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단편적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거라서 그걸 고등학교에서 보는 과정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봐 드릴 테니까 필요한 것들 예쁘게 정리해서 머릿속에 쏙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첫 번째 내용 파동의 개념입니다. 파동이 뭐야? 사실은 이걸 중학교 때 다 배웠다고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하지는 않았거든요. 자, 파동은요. 제가 지금 파동을 얘기한 거예요. 자, 파동은요.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 떨림이 거기만 떨리는 게 아니고 옆으로 와이파이처럼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야 파동입니다. 안 퍼져나가면 진동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파동을 발생시킨 장소를 뭐라 그러냐? 라고 하는 거죠. 파동의 원인이 되는 이 장소를 우리가 파동의 원인이 된다? 파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파동은 파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 나가는 현상이야. 이렇게 예쁘게 얘기해요. 파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파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가는 게 파동이야. 그럼 꼬맹아, 실제로 얘가 퍼져나간다. 이게 핵심이거든. 자, 그럼 뭔가가 옆으로 가고 있어요. 뭐가 가냐? 매질이 갑니까? 에너지가 갑니까? 둘 다 갑니까? 에너지만 가요. 땅을 들었다 놨다 하는 에너지는 가지만 실제로 땅은 옆으로 가니 안 가니? 안 가요. 그 자리에서 진동만 하죠. 됐어?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퍼져나갈 때 이동하는 건 에너지야. 그래서 에너지만 옆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됐어? 매질 자체는 이동하지 않는다예요. 매질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떨리기만 하고 있는 것뿐이야. 되겠어? 이게 파동이야.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파동의 대표적인 예는 뭐 있을까요? 물은 물이고. 아니, 그러니까 물에 그 뭐야? 물결. 때. 물결. 됐어? 또 밥탱이들아 소리. 그리고 일본에서 맨날 나는 지진. 그리고 이 교실을 꽉 채우고 있는 뭐, 빛.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는 파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파동인데 그 중에서 얘네들이 옆으로 돼서 퍼져나갈 때 진동을 옆으로 전달해주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매질을 통과하면 매질을 통해서 얘네들이 옆으로 전달되냐? 이게 중요하죠. 물결은 뭡니까? 물이 진동을 전달하는 매개 물질이야. 그래서 매질이라고 해. 됐냐? 자, 그럼 소리는? 공기입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이 목소리가 여기에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들 귓속까지 못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기가 없는 달에 가면 내가 똑같이 여기서 말을 해도 너네는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라는 거예요. 공기예요. 지진은? 땅이에요. 땅. 빛은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주에 있는 햇빛이 지구까지 올 땐 우주는 진공 상태거든요. 아무 물질의 도움도 받지 않고 와요. 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파동이라는 아이들인데 이러한 파동이라는 건 개개별적으로 보이는 건 여러분들이 초딩이나 중딩 때 하는 거고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성에 따라 분류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고등학교의 개념입니다. 파동을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파동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옆으로 전달될 때 누군가의 물질의 도움이 필요하니? 라고 하는 매질의 유무에 따라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옆으로 퍼질 때 소리처럼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만 옆으로 갈 수 있어요. 이런 애들을 우리는 탄성파라고 한다. 탄성파는요. 반드시 매질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빛처럼 매질이 없어도 전달될 수 있는 파동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탄성파가 아니죠. 그래서 아닐 빛자를 써서 뭐라 그럽니까? 비탄성파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동은 매질을 필요로 하는 탄성파와 매질이 없어도 전달될 수 있는 비탄성파가 있는데 그 비탄성파에 속하는 건 빛만 그렇죠. 나머지 파동들은 다 탄성파입니다. 탄성파. 그래서 옛날에 과학자들은요. 모든 파동은 다 매질이 필요한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랬다가 빛을 발견하고 나서 아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파동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파동을 분류하는 두 번째 기준은 중학교 때 배워왔어. 이제 얘기해봐.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 진행 방향과 이 뭐라고 그 에너지 떨리는 방향이 수직인 거죠. 뭐가 떨리는 건데? 매질이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에너지. 그 에너지를 그냥 파동이라고 얘기해도 돼. 파동의 진행 방향과 그 에너지가 지나가면서 매질을 떨리게 하는 매질의 진동 방향이야. 이렇게 표현해야 돼. 에너지 진동 방향 이렇게 얘기하면 뒤져. 에너지, 파동의 진행 방향과 에너지의 진동 방향 사이의 관계예요. 이 두 개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선생님 이 두 개가요. 에너지 이렇게 가는데요. 매질이 에너지가 가는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매질이 진동해요. 무슨 파? 중학교 1학년 때 했단 말이야! 이거 뭐라 합니까? 종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하다면 이걸 종파라고 부르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어. 근데 에너지가 가는 방향은 이 방향인데요. 매질은요. 그것과 수직한 방향으로 진동해요. 이거 뭐니? 그렇죠. 라고 하는 수직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이건 획파라고 부르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거죠. 되겠어. 그래서 에너지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에 따라서 종파와 획파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종파는요. 파동 중에 3개밖에 없어. 뭘까요? 더럽게 외웠었어 중학교 1학년 때! 네, 바로 소리입니다. 소리. 됐어. 소리 중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뭐라 그러니? 그러니까 음파 있습니다. 자, 소리 중에서 사람은 못 들어? 초음파.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거 알지? 지진파 중에서 S파, P파입니다. 왜냐면 보면 봐봐. 여기서 종파의 형태로 전달돼서 여기까지 올 때 걸리는 시간하고요. 횡파의 형태로 진동하면서 여기까지 올 때 걸리는 시간 중에 누가 더 빨라? 뭡니까? 종파의 형태로 갈 때가 더 빠르겠죠? 그래서 종파의 형태로 오는 아이가 여기 1등으로 도착했어. 그래서 1등이라는 뜻이 프리머리 웨이브. 그거의 약자가 P파라고. 맞아? 그럼 횡파로 전달되는 애는 2등으로 도착하겠죠? 2등을 뭐라 그럽니까? 세컨더리 웨이브. 그래서 그게 S파야 이 새끼야. 1등, 2등이 이름에 써있잖아. 되겠어? 이 얘기거든요. 자,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파동 배우면서 중요하게 다뤘던 게 소리하고 빛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배운 걸 해보자고요. 소리는 여기에 어디에 속하니? 탄성파. 소리는 어디에 속하니?
종파 이씨. 됐어? 빛은 어디에 속하니? 빛. 빛탄소파. 빛 어디에 속하니? 횡파입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빛과 소리를 배운 이유가 있었어요. 같은 파동이긴 하지만 성격이 정반대예요. 그래서 정반대인 두 개의 파동을 통해서 파동의 모든 영역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였거든요. 그래서 출석 면담 가면 파동을 분류하고 그 중에서 소리와 빛이 어디에 속하는지 말해봐 라고 얘기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는 탄성파이면서 종파입니다. 빛은 빛 탄성파이면서 횡파입니다. 알겠냐? 그렇게 나온 기준은 뭔데? 라고 하면 매질의 유무와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으로 나눈 겁니다. 알겠냐? 깔끔하게 얘기해야 된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파동이라는 걸 두 가지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봐 두세요. 이거 되겠어요? 괜찮아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괜찮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너무 어려운 걸 배웠죠 우리가.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파동의 구조, 파동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지만 우리는 모르는 거 그거 해보죠. 그래서 이런 파동이 있는데 이러한 파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파동의 구조를 통해 파동의 5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파동의 구조를 보자. 그 구조에는 5가지 요소가 있어. 이거야. 파동의 구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하면 파동의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횡파입니다. 그래서 횡파의 구조를 통해서 파동의 5요소를 보여줄게. 이런 얘기였어. 그래서 한 지점에서 파동이 생겨서 파동 에너지가 진행할 겁니다. 오른쪽으로. 근데 횡파이기 때문에 매질은 수직하게 진동해야 되니까 매질이 요래 진동하겠죠. 맞습니까? 그랬을 때 요 순간의 위상을 뭐라고 부른다? 과학에서 위상은 모양을 얘기하죠. 이 위상을 뭐라고 부릅니까? 마루. 그래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마루라고 하고요. 쏙 들어간 부분을 골. 그래서 마루와 골의 모습이 반복되는 게 횡파 구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루골 이게 반복되는 구조를 우리가 횡파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X축이 덜이라고 치자. 되겠어? 여기가 0, 2, 4, 6, 8 뭐 이렇다고 치죠. 자, 파동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플러스 2, 여기는 마이너스 2 뭐 이렇다고 치자. 자, 파동의 5요소를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파동의 5요소 중에 기억나는 거 있을까? 5요소가 뭔지 모르겠죠? 파장, 진포, 주기, 진동수, 속력 이렇게 5개예요. 파장, 주기, 진동수, 진포, 속력 이 5가지를 이 그룹으로 알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인데 파장을 우리가 간단히 기호로 쓸 때는 남다 이렇게 써요. 글이 써야 이걸 남다라고 읽어. 남다. 한문으로 들어갈 입자처럼 쓰고요. 남다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파장이 뭐니? 한 파장이 얼마야? 이런 거 했잖아. 파장이 뭐야? 같은 위상.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 그렇죠.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 그러면 꼬맹아, 마루에서 마루까지 최단 거리를 구하면 이게 한 파장이라며? 네. 근데 그거를 골에서 골까지 되면 안 돼? 돼요. 되면 굳이 마루에서 마루까지일 필요가 없잖아. 골에서 골까지 재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도 똑같은 거 아니야? 예. 그러면 한 파장이 바로 뭘 얘기해? 그렇죠. 같은. 그래서 위상, 모양을 위상이라고 해.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뭘까요? 최단 거리.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해. 그럼 저 새끼는 한 파장이 얼마야? 저거리 4죠. 그래서 얘는 한 파장의 거리가 4. 거리의 단위가 뭐니?
거리의 표준 단위 미터를 그래서 파장의 단위는 미터입니다. 이렇게 봐야죠. 됐어.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 쉽게 얘기하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 됐어. 파동이 간 거리를 얘기합니다. 자, 주의는 뭘까? 한번 지나서 걸리는 시간. 그렇죠.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 시간이니까 타입의 약자 t라는 기호를 쓰고요. 단위는 뭘 것 같아요? 시간의 표준 단위 초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주기가 2초라고 칠게요. 뭐 이런 느낌. 되겠어? 그래서 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의미를 갖는다. 그거를 우리는 말로 표현할 땐 이렇게 한다.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이에요. 이걸 주기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진동수는요, 뭘까요? 1초에 얼마나 진동할까? 네. 진동수는 프리퀀시의 약자 F라고 쓰고요. 사실은 진동수라는 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예요. 그래서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진동수라고 하는데, 자, 눈이 있으면 볼래요? 1초,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와 두 개가 무슨 관계니? 역수 관계죠. 반비례 관계. 그러니까 진동수는요, 주기를 역수한 값이야. 그러니까 얘가 주기가 2초였으니까 진동수는 얼마겠니? 그렇죠. 단위가 뭔지 아세요? 원래는 단위도 주기 단위의 역수니까 초분의 1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단위를 초분의 1로 쓸래니까 초분의 1을 단위로 쓸래니까 단위가 좀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 이름으로 바꿔서 우리는 단위를 뭘로 씁니까? 헤르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동수를 일상생활에서 뭐라 그러니? 주파수. 됐어. 네, FM 주파수가요 990 얼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진동수를 얘기합니다. 1초 동안에 그 새끼는 990번 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진폭이요. 진폭이 뭘까? 저 새끼 진폭은 얼마야? 마루에서 볼까지의 거리. 그럼 저 새끼 진폭이 얼마야? 진폭이 4m? 진폭은 2m입니다. 그래서 진폭이 뭐냐면 진폭은 A라고 쓰고 얘도 움직인 거리라서 다니는 미터인데 누가 움직인 거? 매질. 그래서 여기 있던 시멘트가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 있던 시멘트가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시멘트가 움직인 최대 거리가 얼마야? 2m지 4m가 아니야. 맞죠? 그래서 위로 2m 올라가던 아래로 2m 내려오던 2m거든요. 자, 이때 진폭은요. 파동의 에너지가 아니고 매질입니다. 매질이 이동한 최대 변위를 얘기한다. 변위야 꼬맹아 변위. 그러니까 위쪽 아래쪽 2m요 플러스 마이너스 2m예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매질이 움직인 최대 변위를 우리가 진폭이라고 하는데 꼬맹아 봐봐. 똑같은 시멘트가 있는데 어떤 지진이 올 때는 시멘트가 2m 올라갔다 내려와. 근데 어떤 지진이 왔을 때 시멘트가 4m 올라가. 뭔 차이일까? 힘의 차이. 네, 에너지 차이예요. 그래서 지진의 에너지 차이입니다. 에너지가 더 큰 애가 왔어? 작은 애가 왔어? 큰 애가 올수록 진폭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파동도 원래 이름은 뭐니? 파동 에너지야. 원래 이름이 파동 에너지예요. 그 파동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뭔지 아세요? 파동 에너지는 A제곱 F제곱에 비례합니다. A가 뭐라고? 진폭. F가 뭐라고? 진동수. 그래서 진폭과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게 파동 에너지고요. 왜 같다고 안 하고 비례라고 해요? 어떤 매질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비례 성수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그래서 파동 에너지는 진폭과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속력이요. 자, 어떤 거에 속력이든 속력은 다 벨로시티 V로 쓰겠죠. 그리고 표준 단위 미터 줍니다. 자, 파동의 속력 어떻게 구할까요? 속력 구하는 식은 하나밖에 없죠.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보이세요? 이게 파동에서의 속력 구하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파동에서의 속력 구하는 시 V는요 T분의 람다입니다. 되겠어? 근데 보면은 T분의 2를 다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어? F.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F 람다로 훨씬 더 많이 계산합니다. F 람다. F 람다.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F 람다로 훨씬 더 많이 계산합니다. 같은 말. 자, 그러면 이게 파동의 5요소인데 이러한 파동 중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게 소리하고 빛이래매. 그 중에서 너네 중학교 1학년 때 소리의 3요소 이거 배운 적 기억나? 기억을 하도록 하자. 소리의 3요소 뭐 있어? 음의 높이. 네, 높낮이. 자, 소리의 높이 또 3요소니까 3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크기. 네, 소리의 크기를 소리의 세기라고 하죠. 또! 음색. 네, 음색을 맵시라고 하죠. 그림. 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소리의 높이, 세기, 맵시 이게 소리의 3요소인데요. 이 소리의 3요소는 사실은 파동의 이 5요소 중에 누군가가 결정해 준 거거든요. 자, 그 중에서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게 뭘까요? 진동수입니다. 진동수. 그래서 소리의 높이를 결정하는 게 바로 진동수예요. 그 중에서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소리의 범위가 돼서 네 가청 진동수 모든 진동수를 귀로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폭이 있단 말이죠. 그걸 가청 진동수라고 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요? 모르죠.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폭입니다. 그 중에서 진동수가 클수록 고음일까 저음일까? 고음입니다. 진동수가 작을수록 저음이고요. 아무리 민감한 사람도 2만을 넘는 진동수는 들을 수 없어. 2만보다 진동수가 큰 걸 뭐라 그러니? 그게 바로 초음파.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 가끔 가다가요. 아이유는 3단 고음을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도가 있고요. 한 옥타브 위에 도, 또 한 옥타브 위에 도가 있다고 치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 기본 도의 진동수가 F라고 치자. 그러면 이거보다 한 옥타브 위의 소리는 진동수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데 한 옥타브 윗소리는 무조건 진동수 2배 차이입니다. 그걸 우리 귀에서 한 옥타브 윗소리로 들은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진동수가 F면 얘 진동수 얼마? 2F. 그럼 얘는 얼마게? 4F입니다. 2배. 됐어. 이걸 한 옥타브 위의 소리로 우리는 감지합니다. 그래서 너네 가끔 가다가 피아노 조율하는 아저씨가 왔을 때 피아노 도레미파솔라시도 맞춰주잖아. 그 아저씨가 절대 음감은 아닌데 어떻게 맞춰줘요? 각각의 음마다 고유한 진동수가 있어요. 그 진동수를 맞추는 겁니다. 되겠어? 요 얘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 게 뭘까요? 진동. 네,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 건 진폭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아 진폭이요. 이게 센서리. 알겠어? 이런 얘기. 진폭이 소리의 크기야. 됐어? 너네가 노래 뭐야 하잖아. 그거야. 맞아. 응, 이런 거야. 그래서 진폭이 소리의 크기를 얘기해요. 라고 하고 이건 그냥 듣고 버리세요. 소리의 높이를 결정하는 건 진동수니까 단위가 헤르츠겠죠.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데시벨이에요. 데시벨.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의 소리가 0데시벨이야. 이걸 들어. 됐어? 네. 10데시벨, 20데시벨 점점 소리가 게렉게렉 커진다는 얘기예요. 소리가 커지는 것들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데시벨의 크기로 잽니다. 그 중에서 0데시벨에 비해서 10데시벨이 몇 배 큰 소리일까요? 10배 큰 소리예요. 1데시벨이랑 0데시벨에 비해서 20데시벨은 몇 배 큰 소리일까요? 이거 10의 2승 100배 큰 소리예요. 되겠어? 0데시벨에 비해서 30데시벨은 몇 배 큰 소리일까요? 네, 10의 3승이니까 1000배 큰 소리죠. 그래서 30이라는 건 10의 3승을 얘기해요. 이거 10의 2승이고요. 10의 1승이고요. 얘는 뭡니까? 10의 0승이죠. 10의 0승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얘는 1이라는 소리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알겠어?
알겠어? 그래서 0dB은 소리가 없다가 아니고 1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소리란 뜻입니다. 알겠어?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소리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데시벨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는 아저씨가 그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삐리삐리삐리삐 이 소리 내면 돼? 안 돼? 안 돼요. 우리나라는 소음 규제하거든요. 됐어? 그래서 주거지에서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의 소리를 내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어기면 벌금 냅니다. 됐어? 이런 것들 하는 거죠. 맵시는 뭡니까? 맵시는 파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돼요. 파형이 뭐냐면 어떤 애가 똑같은 돌을 칠 때요. 이런 모습의 파형을 만드는데 어떤 애는 똑같은 돌을 치는데 이런 모습의 파형을 만들어내요. 그것 때문에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가 결정됩니다. 어느 부분이 떨림이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가 결정되는 거야. 됐어? 이게 바로 파형이고요. 매질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됐어? 철을 통과할 거냐, 나무를 통과할 거냐 이런 것들에 따라 소리가 결정되는 거겠죠. 되겠어? 자, 이것처럼 소리가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처럼 빛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빛에 두 가지 요소. 자, 빛도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성민아, 선생님이 10파트 너 영상 보내줬잖아. 그거 들었어? 들었는데 어렵지? 가지고 와. 네, 빛은 두 가지 요소가 있죠. 뭐하고 뭐 있을까요? 밝기. 네, 빛의 밝기. 그래서 파란색 빛인데 흐려, 파란색 빛인데 눈부셔 라고 하는 빛의 밝기를 우리가 세기라고 하죠. 그래서 또 색깔이죠. 그래서 빛은 밝기와 색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밝기, 세기를 결정하는 게 뭘까요? 세기는 똑같습니다. 진폭입니다. 소리나 빛이나 세기는 진폭이에요. 그래서 색깔은 뭘까요? 진동수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파동의 에너지를 결정하죠. 그 파동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이것들이 소리와 빛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알겠어? 이 얘기야, 이 얘기야. 그러면 빛의 삼원색이 뭔데? RGB가 뭔데? 빨강, 초록, 파랑이죠. 자, 빨, 초, 파. 색깔이 진동수의 차이라며? 그럼 누가 진동수가 큰 거야?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큰 거야. 되겠어? 예를 들어 빨간색이 진동수가 1이면 초록색은 10, 파란색은 진동수가 100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진동수를 바꾸면 색깔이 달라져. 알겠냐? 네, 색깔을 다르게 하면 진동수가 바뀌는 겁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학교 때 배웠던 소리와 빛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뭔지 머릿속에 한 번은 다시 넣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파동에 그러면 5요소 저 다 알았는데요. 파동의 속력은요,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죠. 빛이 공기 중에서 오다가 물 속으로 들어갈 때 속력이 빨라지니 느려지니? 느려져요. 이렇게 파동의 속력은 변합니다. 됐어? 그럼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뭘까요? 매질의 상태와 성질입니다. 됐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파동의 속력은요, 어떤 매질을 통과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매질의 상태와 성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 똑같이 빛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빛은 비탄성파예요. 무슨 말입니까? 매질이 없어도 전달될 수 있고요. 매질이 있어도 통과합니다. 근데 얘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기 때문에 어떤 상태의 매질을 통과할 때가 제일 속력이 빠르냐면 기체. 아무것도 없는 진공을 분사할 때 빛의 속력이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의 빛의 속력이 제일 빨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매질에 입자가 있어요. 그래서 기체, 액체, 고체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그 안에 입자가 있을수록 속력은 점점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기체를 통과할 때가 그 다음 액체, 고체라고요. 네. 자, 그래서 빛의 속력은 매질 중 매질의 입자가 됐어 듬성듬성이 있을수록 빠르고요. 오히려 매질 입자가 빽빽하게 있으면 그걸 다 피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속력이 느려지는 거예요. 됐어? 그중
진공에서 빛의 속력이 제일 빠를 때 이때만의 빛의 속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걸 광속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구 속에서 빛이 막 통과하고 있을 때 걔는 이미 광속보다 느려져 있는 거예요. 광속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 지구에서는 대기를 통과하고 있잖아요. 알겠어? 그래서 광속은 빛이 진공을 통과할 때 빛의 속력만을 광속이라고 하고요. 이때 속력을 다른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속력은 V라고 쓰는데 빛의 속력만 광속일 때 C라고 써요. 됐어? 자, 이 빛의 속력도 어떻게 계산해요? C는 F 남다. 근데 우리가 알아요. 빛에는 빨, 초, 파가 있다면서요. 근데 빨간색의 진동수는 작아서 1, 초록색은 10, 파란색은 진동수 100으로 생각해보자. 그러면 우주공간을 통과할 때요. 지구까지 누가 더 빨리 와요? 아닙니다. 광속은 불변합니다. 빛의 속력은 똑같습니다. 색깔에 따라 다르다면 태양에서 파란색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초록색 오고 그 다음 빨간색 오면 됐어. 우리가 보는 하늘은 사이클 조명이 돌죠. 색깔이 막 바뀌죠. 그런 일이 없잖아요. 됐어. 네. 빛의 속력은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진동수에 따라 파장의 길이가 달라요. 이렇습니다. 됐어. 진동수가 작은 아이들은 파장이 길고요. 진동수가 큰 애는 파장이 짧아서 항상 속력이 일정합니다. 됐어.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진동수와 파장은 서로 무슨 관계가 있구나? 반비례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란색의 진동수가 크다 그랬죠? 그건 무슨 말을 얘기합니까? 파란색의 파장의 길이가 짧다. 파란색의 파장의 길이가 가장 짧다. 알겠습니까?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하고요. 2년 전에 출석 면담을 했을 때 선배들한테 물어봤던 얘기입니다. 빛의 3원색 중에 누가 진동수가 크니? 누가 파장이 기니? 알겠습니까? 머리 쓰셔야 되고요.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합니다. 되겠어? 같은 매질을 통과할 때 속력이 같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매질의 종류가 달라져야 속력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빨간색이냐 초록색이냐 파란색이냐 중요하지 않아. 같은 매질을 통과할 때 속력은 같아.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빛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의 속력이 제일 빠릅니다. 자, 그러면 빛은 비탄성파니까 아무것도 없는 진공을 통과해요. 근데 소리는 탄성파입니다. 자, 소리는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제일 빠를까요? 네, 얘는 매질이 필요하니까 하나의 매질이 소리에 의해서 떨리기 시작했어. 그러면 얘가 옆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매질을 A가 툭 쳐줘야 됐어? 진동이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매질의 입자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와 가까이 있을 때 빨리 칠 수 있는 방법은 가까이 딱딱딱딱 붙어 있어야 빨리 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소리는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 액체나 기체이고요. 진공에서는 안 돼요. 전달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네, 소리는 진공의 매질을 통과할 수 없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차가 다니는 철로가 있는데 여기가 산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 그럼 난 여기 서 있어. 기차가 오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바퀴와 철로 사이의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진동. 그걸 들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철로에 기대고 있는 사람, 그냥 공기 중에서 듣는 사람 누가 먼저 들어요? 기대고. 네, 철로에 기대고 있는 사람이 고체를 진동시켜서 오기 때문에 얘가 먼저 소리를 들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고요. 또 같은 공기라도 꼬매가 어떤 공기를 통과할 때 소리가 더 빠른 줄 아세요? 상태가 같더라도요. 성질이 다르면 전달되는 속력이 또 달라지거든요. 같은 공기라도 찬 공기, 더운 공기. 찬 공기. 더운 공기요. 더운 공기 속에 있는 입자의 운동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빨리 가서 쳐요. 됐어? 그래서 더운 공기를 통과할 때 소리의 속력이 찬 공기를 통과할 때 소리의 속력보다 훨씬 빨라요. 자, 소리에 우리는 속력을 음속이라고 불러요. 됐어? 음속 계산하는 방법이 331 더하기 0.6t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t가 바로 기온입니다. 기온. 됐어? 공기의 온도. 우리 상온이 몇 도야? 20. 상온이 지구의 평균 온도죠. 대략 15도에서 25도 사이인데 여기다가 15 넣고 계산. 빨리
빨랑. 340. 네,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음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음속이라는 소리의 속력은요, 기온, 공기의 온도가 15도일 때 값으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음속이 340이야. 그건 15도일 때만 그래요. 20도일 때 더 빨라지죠. 30도일 때 더 빨라져. 알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럼 공기의 온도가 달라지면 소리의 속력이 달라지네? 그렇죠. 그러면 꼬맹아, 해가 떴어. 낮 동안. 지면이 더 뜨거워요. 네, 땅바닥이 더 뜨겁죠. 왜? 땅의 비열이 작아서 온도가 쭉쭉 올라가요. 됐어? 그래서 낮 동안에는 지표면의 온도가 40, 30, 20, 10 이렇게 공기의 온도가 달라진다고 치자. 그러면 네가요. 됐어? 여기서 얘기할 거야. 그럼 원래는 소리는 이렇게 똑바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서 있다면 나는 여기에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 맞아? 이 높이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근데 기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높이에서 안 들려요. 그걸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했다? 우리 조상들은 저걸 뭐라고 했다? 죽여버릴 거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가 이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 속담이. 낮에는요 새가 듣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40도의 공기에서 30도의 공기로 바뀌는 이 경계면에서 얘와 얘는 속력이 달라지는 다른 매질이야. 그럼 직진할 수 없어. 뭐하니? 굴절. 됐어. 어느 방향으로 꺾이니? 속력이 느린 매질 쪽으로 더 가깝게 꺾여.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요 소리의 속력이 더 느린 매질이 찬 공기야 더운 공기야? 찬 공기가 있는 이 높이보다 더 위쪽으로 꺾여야 돼요. 됐어. 그럼 더 위로 올라가서 소리가 이렇게 간다고. 이게 아니고 이거라고요.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직진하려고 그러는데 온도가 달라요. 속력이 느린 더 됐어. 찬 공기가 있는 위쪽으로 더 휘어서 소리가 일로 간다고요. 여기도 또 소리가 이렇게 간다고요. 되겠어? 그래서 실제로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휘어요. 그러면 원래 내가 여기 있을 때 이 높이에서 들렸어야 되는 소리가 사실은 이 위치에서 소리가 어디서 들려요? 이 높이에서 들려요. 됐어? 그래서 소리가 낮 동안에 훨씬 더 위로 떠서 들린다.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는다. 알겠냐? 알겠어? 선배 이해되냐? 네. 밤이 되면 공기에 역전이 일어나죠. 10도, 20도, 30도, 40도가 돼요. 땅의 비열이 작으니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식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면 됐어? 아까랑은 다르게 어느 쪽으로 휘니? 아래쪽으로 휘어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소리가 들려야 되는 높이가 훨씬 더 뭐해진다고요? 낮아진다고요. 그래서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요. 라는 그 속담이 소리의 굴절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굴절률이 얼마 이런 얘기 안 해. 낱말은 새가 들어. 됐어? 빛의 굴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소리는 더운 공기에서 전달되는 속력이 더 빠르구나. 찬 공기에서 전달되는 속력은 느리구나. 이것 때문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구나. 알아들어? 하고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또 하나가 있습니다. 파도, 물결. 파도의 속력이 빨라질 때도 있고 느려질 때도 있어요. 파도의 속력을 결정하는 게 뭘까요? 높이, 수심. 네, 수심의 깊이요. 실제로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을 때요. 그래서 파도 속에도 땅 있는 거 아세요? 물 속에도. 자, 그랬을 때 그 해저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 여기가 땅이야. 그러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수심이 뭐하다? 얕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수심이 뭐하다? 깊다. 이해돼? 그럼 물결이 친다. 그래서 넘실 치다가 수심이 얕아지면 아장아장 친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꼬맹아, 파도가 치는 대표적인 이유는 그래서 바람이 불기 때문인 경우도 있고요. 자, 바닷속에 있는 땅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파도가 칩니다. 자, 파도가 치는데 꼬맹아, 여기 있는 물결이 넘실 갈 때요. 물방울과 물방울 사이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서로 당기는
응집력이 있어요. 그래서 물방울들끼리 서로 달라붙는 응집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움직여 갈 때요. 얘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파도는 위에만 치는 게 아니고 그 아래에 있는 물방울도 같이 끌려가니까 아래쪽에도 파도가 이렇게 칩니다. 아래쪽에도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래쪽에 이렇게 파도가 치다 보면 얕은 곳은 금방 땅이랑 닿죠. 땅이랑 닿으면 마찰 때문에 잘 갈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전달되는 속력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물결은요. 깊은 물에서의 파도의 속력이 얕은 물에서의 파도의 속력보다 훨씬 더 빠르다 이런 얘기야. 자 근데 이 파도에서요. 같은 위상끼리 옆으로 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리거든요. 마루 이런 식으로 같은 위상끼리 선으로 그려놔요. 파도를 그냥 다 그리는 게 아니고 같은 위상끼리 선으로 그려놓은 걸 파도의 얼굴이다 파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파면. 그랬을 때 파면과 파면 사이에 이 간격이 뭘 나타낼까?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파장입니다. 파장. 이게 한 파장입니다. 한 파장. 그래서 파면 사이의 간격이 한 파장을 얘기해. 파면의 간격이 한 파장을 얘기하는데 보세요. 갈수록 파장의 길이가 점점 뭐해지고 있냐? 짧아지고 있죠. 자, 근데 V는 뭡니까? F 람다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깊은 쪽은 속력이 빠르다며 100이야. 얕은 쪽은 속력이 느리다며 50이야. 라고 치자. 그래서 자, 그럼 속력이 바뀐다는 얘기인데 속력이 바뀔 때 변하는 건 진동수가 파장이가 둘 다 바뀔까? 생각 안 해봤죠? 이제 하세요. 파동의 속력이 바뀔 때 됐어? 속력이 바뀐다는 건 F 남다인데 이때 바뀌는 게 파장만 바뀔까? 진동수만 바뀔까? 둘 다 한꺼번에 바뀔까? 진동수만. 자, 뭐만 바뀌냐면 파장의 길이만 바뀝니다. 진동수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진동수는요. 파동의 고유한 성질로 언제나 일정합니다. 진동수는 반사를 하던 굴절을 하던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어도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지문이나 DNA 절대로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파동에도 고유한 값이 있습니다. 한 번 발생한 파동의 진동수는 달라지지 않아요. 됐어? 그러면 얘 진동수가 50이었다고 치자. 이때 파장의 길이가 2였다는 얘기죠. 근데 속력이 느려져서 50이 돼도 진동수는 그대로 50이야. 그럼 이때 파장의 길이만 1로 됐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파장의 길이의 변화를 보시면 속력의 변화를 알 수 있죠. 얘는 파장이 길다가 짧아진다는 얘기는 속력이 점점 느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깊은 물, 이쪽이 얕은 물이라는 걸 볼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파장의 길이 변화다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러한 파동들은 5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는 건 이제 알았고요. 그 중에서 속력을 결정하는 게 뭔지도 설명을 예쁘게 했어. 됐어? 근데 이러한 파동이 성질을 가져, 성질. 그래서 그 성질까지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왔어. 그래서 자, 근데 파동의 성질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빛이라는 파동은 사실은 전자기파야. 전자기파라는 얘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나오는데 그 단어를 이해하고 가셔야 돼서 전자기파에 대한 얘기 먼저 하고 나서 파동의 성질을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자기파가 통합과학의 가장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전자기파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미리 배우고 가는 거죠. 자, 파동 중에 우리는 빛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빛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중학교 때는 그냥 그렇게 배웠는데 실제로 빛은 전자기파라서 전자기파라고 배우시는 게 맞아요. 전자기파를 반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아이가 하늘에 떠있는 별입니다. 그럼 지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의 이름이 뭘까요? 태양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 같은 아이들이 별이잖아요. 자, 근데 이 태양은요 뜨거워도 너무 뜨거워. 그럼 너네 이제 기억해봐. 고체가 뜨거워지면 뭐가 되냐? 액체. 됐어? 액체가 뜨거우면 기체. 기체가 뜨거우면 플라즈마. 기체의 입자에서 전자가 튀어나갑니다. 그러면 양이온과 전자로 바뀌죠. 이렇게
전기를 띤 입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은요 너무 뜨거워서 철도요. 태양 안에서는 철도 기체로 존재합니다. 태양의 표면의 온도가 6,000도, 중심의 온도는 10만 도 이거든요. 너무 뜨거워요. 철도 기체로 존재합니다. 근데 태양은 대부분 뭘로 되어 있냐면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너무 뜨거워서 무슨 상태로 되어 있냐면 수소, 양이온과 전자로 되어 있어요. 플라즈마 상태로 되어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이러한 아이들이 수소가 뜨거우니까 빵 하고 터지는 폭발을 해. 그걸 멋진 말로 뭐라 그러냐? 스스로 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산소는 자기는 안 타. 남들을 잘 타게 도와줘. 멋진 말. 조연성. 그래서 수소는 자기 스스로가 잘 타. 자연성. 가연성. 자기 스스로가 타는 건 가연성. 이것 때문에 수소는 폭탄 만들 수 있어. 산소는 자기는 안 타고 남들이 잘 타게 도와줘. 조연성.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가 타. 지가 폭발해. 그래서 그 수소가 빵빵빵 폭발하면서 그 엄청난 에너지에 의해서 플라즈마 입자를, 전기를 띤 입자를 우주 공간으로 밀어버려요. 그걸 우리가 태양풍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전기를 띤 입자들이 우악 하고 그래서 밀려나가. 그러면 전기를 띤 입자가 밀려나가는 거기에 전기장이 생기죠. 이제 알아듣죠? 전기장. 그래서 자, 전기가 흘러 이런 얘기야. 근데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뭐가 생기냐? 자기장. 그러니까 전기장이 생기면 그 주변에 그래서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 근데 전기장이 확 퍼져나갔다가 사그러드니까 세졌다 약해졌다 그래요. 그러면 전기장이 세졌다 약해졌다 할 때 그때 만들어진 자기장도 세졌다 약해졌다 합니다. 그럼 결국 자기장이 변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제 배웠어.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생기겠죠. 전류가 흐르니까. 그래서 전기장이 생겨서 자기장이 생겼는데 그 자기장이 변하면서 또 다른 전기장을 만들어. 그 전기장이 또 뭘 만들까요? 자기장을. 그 자기장이 뭘 만들까요? 전기장을. 전기장이 뭘 만들까요? 자기장을 서로 유발하면서 생기기 때문에 또 다른 매질이 필요가 없어요. 매질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서로 유발해서 지구가 있는 곳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는 걸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의 형태로 전달된다. 그래서 전자기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의 형태로 전달된다. 그래서 이름이 전자기파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자기파가 실제로 공기 중으로 뻗어나가는 걸 그래프화 시켜보면 X축, Y축, Z축 이렇게 되겠죠? 공간이니까. 되겠습니까? 이때 전기장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긴다면 자기장은 이것과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는 게 자기장이 되겠죠. 되겠어? 이거 보실 거죠. 그래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전기장과 자기장이고요. 전기장과 자기장은 매질을 진동하는 방향이 전혀 다른데 이때 전기장이 셀 때 자기장이 세다. 진폭의 크기만 같아요. 되겠어? 이렇게 퍼져나가. 자, 근데 진폭의 에너지를 얘기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에너지가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겠네. 그래서 전자기파는요. 한번 태양에서 뻗어나올 때 다양한 크기의 에너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요. 에너지가 1일에부터 100만 일에까지 동시다발적인 아이들이 퍼져나온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기파는요.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분류합니다. 인간들이 한 거야. 인위적으로. 그래서 인위적인 분류를 하는 거예요. 전자기파를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분류한다. 그럼 생각해봐.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죠. 죽여버려! 에너지는 A제곱 F제곱이잖아 이 새끼야.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F가 크다는 얘기지. 그럼 남다는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은 말이야.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고 파장은 짧다는 얘기입니다. 아가야, 졸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다는 얘기인데 자, 전자기파 중에 에너지의 크기에
사이즈에 따라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나눴는데요. 에너지가 크다, 에너지가 작다, 에너지가 커, 에너지 중간 사이즈, 에너지가 작아. 인간들이요. 이 정도면 큰 거야. 이 정도면 작은 거야. 그래서 나눕니다. 그 중에서 에너지가 전자기파 중에 큰 아이들을 싸자가 방사선이야 라고 이름 붙였어요. 전자기파 중에 에너지가 큰 애들을 방사선이라고 한대요. 전자기파 중에 에너지가 중간 사이즈인 아이들을 빛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빛이야. 그래서 전자기파 중에 에너지가 제일 작은 아이들을 전파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파통신해 라고 하는 거가 전자기파야. 그 중에 에너지가 작은 사이즈야. 자, 그러면 방사선 중에 에너지가 커도 너무 큰 아이들, 방사선 중에서도 제일 큰 애가 바로 핵폭탄이 터질 때 나오는 감마선이야. 이 감마선이야. 그래서 자, 이 감마선은요. 핵이 폭발할 때 김정은 아저씨가 제일 좋아하는 거겠죠. 핵이 터질 때 나오는 거이기도 해요. 에너지가 너무 커서 인간이 죽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자, 근데 저 감마선을 쓸 때가 있죠, 우리가. 김정은 아저씨 아니더라도. 그래서 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씁니다. 어딜까요? 병원이에요. 병원에서 암 환자 말기에 항암 치료한다 할 때 저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할 수도 없는 마지막 방법으로 쓰는 게 방사선 치료라는 걸 하거든요. 그때 감마선을 이용해서 암이 걸린 세포 주변을 쏩니다. 그러면 그 세포가 죽겠죠. 근데 완벽하게 그 세포만 죽일 수 없으니까 그 주변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 치료에 감마선 치료한다는 얘기예요. 더럽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열나 많습니다. 죽지 못해 하는 거야. 되겠냐? 네, 그래서 얘는 병원에서 의료용으로 사용돼요. 이런 거. 교과서에다가 핵폭탄으로 사용돼요.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의료용으로 씁니다. 이런 얘기죠. 자, 방사선 중에서 감마선보다는 에너지가 조금 작아. 그게 뭘까요? X선. 너네가 얘기하는 엑스레이. 됐어요. 네. 다리에 뼈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는 칼로 째보고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촬영하잖아요. 됐어? 네. 자, 그래서 이 X선도요. 감마선보다는 에너지가 적지만 엄청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계속 맞으면 너네 뒤질 수 있어. 그래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1년에 엑스레이 촬영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으세요. 그러니까 뼈 부러졌는지 확인하려고 V자 이렇게 그리면 뒤져요. 그래서 예쁜 포즈 취하고 있으면 죽어요.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임신한 여자들은 엑스레이 촬영을 못합니다. 아이가 기형아가 됩니다. 되겠어? 자, 근데 저 엑스레이를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공항에서 수화물을 일일이 열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엑스레이 촬영 쭉 하면 가방 안에 총이 있는지 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공항에서 사용됩니다. 수화물을 확인하게 씁니다. 그래서 특수한 목적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빛도요. 빛도 에너지 사이즈에 따라서 비단에서도 분류된다. 빛 중에서요. 우리가 빛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애들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큰 빛이 자외선입니다. 그 다음이 가시광선, 그 다음이 적외선 이래요. 자, 여러분들이 빛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가시광선 영역대만 보겠죠. 그래서 자, 그 빛은 프리즘으로 분리해보면 여러분들 빨주노초 파란보로 보이죠? 네. 이 중에서 무슨 색깔로 갈수록 에너지가 클까요? 보라색이죠. 빨간색이 에너지가 제일 작은 애고요.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 그래서 요 7가지 색깔이 있는 요 영역대를 이용해서 우리가 물체를 서로 보고 있는 것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가시광선밖에 못 봐요. 그래서 가시광선은 물체를 볼 수 있는 시각작용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보라색보다 에너지가 더 큰 애는 절대 안 보이죠. 그래서 보라색 바깥쪽을 우리가 멋진 말로 한문으로 뭐라 그럴까요? 보라색 자자 바깥 외자. 그래서 자외선. 그 뜻이에요. 그래서 보라색 밖에 있는 광선 자외선. 그럼 얘는 뭐겠어요? 빨간색 밖에 빨간색 밖에 있는 광선 적외선.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자외선은 살균 소독할 때 우리가 씁니다.
됐어. 자외선은 살균 소독할 때 주로 써서 이마트 가면은 식당 칸에 컵이 자외선 살균 소독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문 열어서 컵을 빼서 쓰는 거죠. 되겠어? 근데 우리 엄마들은 호기심 소녀들이거든요. 자외선 살균 소독기 안에 자외선이 잘 나오는지가 궁금해. 자외선이 눈에 보이니? 안 보이죠. 근데 궁금해. 근데 자외선이 안 보여. 그럼 엄마는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얼굴을 그 안에 막 들이밀죠. 나오는 거 맞아? 이 새끼 고장난 거 아니야? 뭐 이런다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을 위해서 그래서 자외선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해 주려고 거기서 가시광선이 보라색 같이 나오게 해줘요. 나오고 있으니까 쳐다보지 마세요. 이런 얘기죠. 알겠어? 그래서 자외선이 보라색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시광선을 입혀준 것 뿐입니다. 되겠어? 적외선은 뭘까요? 얘는 살균. 얘는 내 몸에서 지금 적외선 나오고 있어요. 열입니다. 열. 태균아! 열입니다. 자, 우리 몸에서는 몇 도의 열 나오니? 36.5도의 자외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되겠어? 네. 그래서 해가 있는 곳에 가 있으면 아 따뜻해. 거기서 적외선을 맞고 계신 겁니다.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외선은 열작용하는 건데요. 이거 뭐 할 때 쓰는 줄 아세요? 리모컨. 거기서 적외선이랑 전기기구랑 통신하는 겁니다. 적외선을 이용해서. 됐어? 그래서 껐다 켰다 하는 겁니다. 됐니? 근데 리모컨을 막 이렇게 누를 때 적외선이 나가는지가 확인이 안 돼. 그러니까 엄마 계속 누르지?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됐어? 빨간색 맞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빨간색을 입혀서 같이 나가게 하는 겁니다. 되겠니? 이런 것들이고요. 이 적외선이 바로 자동문. 됐어. 현관문에서 자동 개폐문이 적외선 감지 센서가 들어가 있는 거죠. 됐어. 그리고 너네들은 앞으로 6, 7년 안에 군대를 가겠죠. 여러분들이 갈 곳은 군대입니다. 그죠? 거기에 가면 야간 투시경. 됐어. 네, 그게 여러분들 몸에 있는 적외선 감지하는 안경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전파 중에서요. 그나마 에너지가 제일 커요. 뭘 것 같습니까? 니네 집에 다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안에서 나오는 게 마이크로웨이브. 그래서 전자레인지에서 사용되는 게 마이크로웨이브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 주파수가 그 다음 TV 주파수, 라디오 주파수 이렇게입니다. 얘네들을 통칭해서 전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전파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각각의 방송국에서 사용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자기파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고요. 이러한 전자기파를 파장으로 그려봐드리면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얘는 파장이 짧으니까 누구? 파장이 짧아 누구? 개새끼들. 파장이 짧으니까 누구? 방사선 새끼들아. 방사선 새끼들아. 그래서 네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커. 파장은 짧아. 되겠어? 여기가 방사선. 요만큼이 빛. 그래서 라고 하는 그 아이들 여기가 전파.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전파 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파동에서요. 그래서 빛은 팽파이고요. 비탄성파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전자기파가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배웠지만 전자기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전자기파는 비탄성파이자 팽파입니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 알겠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기파가 뭔지를 좀 알고 가실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물리 1에서 배울 건 빛의 성질이다.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하고요. 물리 1, 2에서 배우는 건 파동의 성질입니다. 이 파동의 성질도 5가지가 있어요. 파동의 성질도 5가지가 있는데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3가지를 배워오셨어요. 그거보다 중학교 때 공부를 많이 했구나. 자, 파동의 성질을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빛의 성질 이렇게 해서 배웠어요. 자, 빛의 성질 중에 첫 번째가 빛의 직진성.
두 번째, 이놈의 새끼들이 반사. 세 번째, 에휴, 학원에 오면 받아쓰기 하는 굴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빚의 성질을 배워오신 건데 사실은 빚의 성질은 5가지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고유한 영역이겠죠. 그 중에서 네 번째 회절은 물투에서 배웁니다. 다섯 번째 간섭은 물어 물투에 다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동은 5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에 있는 이 3가지 성질은 파동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파동과 입자가 동시에 갖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을 벽에다 던지면 벽에 부딪혔던 공이 반사돼서 튀겨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들도 반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2가지는요. 얘는 물질은 못합니다. 파동만이 할 수 있는 파동만의 고유한 성질이에요. 파동만의 고유한 성질이 회절과 간섭이래요. 그럼 꼬면 이제 얘기해봐. 빛은 파동이야, 입자야? 파동. 빛은 파동이야.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빛의 간섭 현상을 실험한 거야. 됐어. 빛이 간섭이라는 현상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는 걸 실험으로 확인한 거예요. 누가? 토마스 영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그래서 그때부터 빛은 파동이야! 이거 된 거지. 그랬다가 골 때리는 아저씨가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아인슈타인! 웬만하면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빛이 입자라는 걸 발견해. 그렇다고요. 그럼 빛은 입자야, 파동이야? 네, 둘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죠. 그걸 빛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이중성을 배우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빛의 파동성을 증명한 간섭과 빛의 입자성을 증명한 광전 효과, 이게 이 뒷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빛은 2가지 성질 다 가지고 있어. 그걸 빛의 이중성이라고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보면 성민이는 남자야, 여자야? 남자야? 어떻게 확인해? 어떻게 확인해? 어떻게 서로 확인해? 성민아! 남자임을! 선생님은 여자야, 남자야? 그치. 그죠? 선생님은 여자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여성성의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남성성이 드러날 때가 있어. 너네가 숙제를 제대로 안 한다든가 수업 시간에 저 돈다든가 이러면 순간 남성성이 등장하고요. 더 심하면 동물성도 등장합니다. 되죠? 이러죠? 선생님이 가끔 어느 순간에 남성성이 등장하지만 그래서 선생님은 여자야. 그럼 빛은? 파동이지만 입자. 그렇죠. 파동이지만 입자의 성질을 가진 것 뿐이죠. 빛은 입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빛은 확실히 파동입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 아이가 입자성이 가끔 드러나.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중성이라고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러 가는 과정에 여러분들은 빛의 성질을 아셔야 되니까 직진, 반사, 굴절. 아유 씨, 저 새끼 저기 동물성이 드러난다. 주식에 맞는다 너. 자, 빛이 직진하고 있다는 증거다. 빛의 직진성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막으면 그림자가 생겨요. 맞아. 빛이 직진하고 있다는 거 그림자지는 현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자, 빛이 직진해서 이렇게 가서 여기에 빛이 도달하니까 여기가 밝게 보입니다. 자, 빛이 도달하니까 밝게 보입니다. 근데 물질이 있는 곳은 빛이 통과할 수 없으니까 여기 빛이 오지 않죠. 그래서 어둡게 보이는 그림자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림자지는 현상이 생긴다는 게 바로 빛이 직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빛이 직진하지 않고요, 꿀렁꿀렁한다면 넘어가는 아이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의 경로가 꿀렁꿀렁한다면 반대편에도 넘어가는 아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편에 빛이 오지 않는 걸로 봐서 빛은 직진만 해 이런 얘기야. 그럼 빛의 직진 때문에 우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뭡니까? 식현상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나왔죠. 무슨 식? 결혼식, 장례식 이거 말고 개새끼들아 뭐 있어?
그렇죠. 일식과 월식. 자, 일식은 누가 누구를? 달의 그림자가 누구를? 태양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달이 그림자져서 그것 때문에 태양이 가려지는 거야. 첫째 순서. 태양, 태, 달, 달, 지. 이거죠. 됐어? 이때 달의 위상. 생각할 수 있는 거 다 끄집어내. 달의 위상. 4. 음력 며칠? 1이 이 새끼야. 음력 0일이 어딨어 이 개놈 새끼야. 되겠어? 이거죠. 자, 월식은 누가 누구를?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가려주는 거죠. 첫째 순서. 태, 지달. 해, 지, 달. 됐어? 이때 달의 위상. 망. 음력 며칠? 15일. 자, 고맹아. 지구에서 달 보니까 망이죠? 예. 넌 지구인이라 그래. 난 달인. 그럼 내가 그 순간 지구를 보면 일식이죠. 그러니까 지구가 가려. 지구의 위상이 뭘까? 삭. 삭이죠.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와, 진짜 그렇게 나와? 이게 4년 전에 과거 입시 문제였어요. 되겠어? 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위상이 결정이 될 텐데 그러면 매달 음력 1일은 1년에 12번. 음력 15일 1년에 12번. 와. 맞아. 12번 있어요. 그러면 일식과 월식도 매달 12번. 매년 12번. 아니죠. 왜 아니에요? 지구의 공정 일자가 되지 궤도면을 않으니까. 달의 공정 궤도면을 멋진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지구의 공정 궤도면을 황도 이 새끼야. 달의 공정 궤도면을 백도. 알겠어? 황도와 백도가 일치하면 매달 보일 거야. 근데 일치하지 않고 황도와 백도가 기울어져 있는 거 아세요? 이 교차 지점에 정확하게 애들이 와야지 식현상이 생기는 거 아세요? 알겠어? 몇 도 기울어져 있냐? 5도. 그걸 배웠어. 황도와 백도가 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교차점에 저 천체들이 올 때만 식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생기는 게 달이라는 겁니다. 알겠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이게 중학교에서 요것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반사요. 반사가 뭐니? 중학교 1학년 때 미친 듯이 배웠는데 빛이 반사돼요. 반사는 빛이 가다가 그 반대쪽으로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빛이 튕겨져. 되돌아 나오는 현상. 말로 시험 봐야 되는데 튕기는 현상이라고 설명을 내 새끼야.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반사라고 한다. 자, 기억해 주세요. 되돌아 나오는 현상이다.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반사라고 할 거야. 자, 그래서 어떤 물질을 향해서 가는 빛을 입사광선, 반사돼서 나오는 광선을 반사광선 이렇게 얘기할 건데 나는 이 빛이 몇 도로 들어갔다 몇 도로 나온지 각도 재고 싶어요. 이게 중학교 내용이죠. 각도를 잴 때 각도기의 0도를 맞추는 기준선이 필요하죠. 그 기준선에 이름이 있어요. 법선이죠. 법선 어떻게 그려요? 빛이 들어간 접선면과 90도 되게 가상의 선을 그린다. 이게 법적으로 각도를 재는 선이다. 법선. 그게 뭐냐? 그럼 법선으로부터 입사광선까지의 각도 이게 바로 입사광. 됐어? 법선으로부터 반사광선까지의 각도 이게 바로 뭐? 반사광. 맞냐? 그러니까 꼬맹아 이 각도가 30도야. 반사광 몇 도? 이 각도가 30도야. 반사광 몇 도? 60도죠.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중일 때 시험 봤잖아. 되겠니? 근데 이 반사에도 규칙이 있어. 반사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규칙성을 설명한 법칙이 있어. 그걸 우리가 멋진 말로 반사 법칙이라고 해. 중학교 1학년 때 얘를 배웠던 거야. 반사 법칙 얘기해봐. 네, 언제나 빛이 반사될 때요.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 이게 반사 법칙이죠.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예외 없이 같아야 된다. 이게 반사 법칙입니다. 자, 근데 빛이 들어가요. 빛이 들어가는 그 다른 물질이 표면이 완벽하게 매끄러워. 표면이 매끄러워.
자, 광선에서 나온 빛을 내보내는 물체를 뭐라 그러니? 광원. 광원에서 빛은 무조건 평행하게 나가거든요. 평행하게 나가거든요. 그럼 평행하게 빛이 나갑니다. 그랬을 때 그 매끄러운 면에 반사돼서 나와야 되는데 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첫 번째 빛이 닿은 곳이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네 번째나 접선면이 다 똑같으니까 그것과 90도 되게 그린 법선의 방향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 이 각도가 60도면 꼬맹아, 이 각도가 몇 도? 60. 이 각도도 얼마? 60. 이 각도도 얼마? 60인데 반사 법칙이 성립돼야 되기 때문에 법선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60도 휘어서 이 방향으로 빛이 반사돼서 이 방향으로 빛이 반사돼서 나가고 있죠? 예. 네. 그러니까 표면이 매끄러울 때 반사된 빛이 가는 방향이 모두 다 평행. 같은 방향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이 반사를 뭐라고 했다? 네. 이 반사를 정확하게 반사가 되고 있어야 정반사라고 합니다. 정반사는 표면이 매끄러운 면에서 빛이 모두 다 한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가는 걸 우리 정반사라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납득해? 그럼 꼬맹아, 지금 이 칠판에서 빛이 한 방향으로 나가는지 여러 방향으로 나가는지 어떻게 알아? 보여 안 보여? 빛이 반사돼서 나가는 거 광선 보여 안 보여? 잘 봐! 보여 안 보여? 성민아 보여 안 보여? 빛이 한 방향으로 나가는지 여러 방향으로 나가는지 반사 광선 보여 안 보여? 잘 봐! 잘 봐! 보여 안 보여? 진실하게 얘기해. 보여 안 보여? 말해! 보여 안 보여? 보여요? 119 전화해. 저 새끼 병원 보내. 빛이 나가는 거 안 보입니다. 그렇죠? 한 방향 나가는지 여러 방향 나가는지 넌 진실해야지. 애가 안 보이죠? 근데 정반사가 일어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빛이 한 방향으로 나가는지 여러 방향으로 나가는지 빛 자체가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보여서 정반사를 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빛이 한 방향으로 나가는 정반사가 일어날 때 무슨 일이 발생하니? 똑같이 보여요. 응? 똑같이 보여요. 주변의 경치가 비칩니다. 어떤 사물을 비치는 그 물체들이 바로 정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렇습니까? 거울이죠. 그래서 거울같이 주변에 경치를 비치는 아이들이 정반사하고 있는 거고요. 잔잔한 호수도 정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 성민이 거짓말쟁이라는 게 드러났죠. 자, 그 다음에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선생님 울퉁불퉁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하면 하나의 광원에서 빛이 평행하게 간다고 치더라도 그 빛이 어느 면에 들어가? 아, 저는 이면이요. 저는 이면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려볼까요? 이것과 90도 되게 법선은 이렇게 그려지죠. 얘와 90도 되게 법선은 이렇게 그려져요. 얘와 90도 되게 법선은요. 와씨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요. 요 각도가 10도라면 이것과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10도만큼 기울어진 이 방향으로 이 빛이 가고 있는 거예요. 뭐 나의 목소리 마음에 안 들어? 자, 요 각도가 80이면 반대 방향 80도로 기울어서 빛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 각도가 5도면 5도 방향으로 기울어서 빛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나갈 때 빛이 나가는 방향이 다 지각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면이 거칠 때는요, 빛이 그래서 난잡하게 퍼져나갑니다. 이걸 무슨 반사라고 합니까? 난반사. 그래서 표면이 거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난반사하고 있는 빛이 모든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성민아! 자, 빛이 모든 방향으로 나가는 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하지만 증거는 있어요. 자, 꼬맹아 칠판 봐. 칠판에 네 얼굴 비춰? 안 비추죠. 그럼 칠판은 정반사를 하지 않죠. 대신에 칠판만 볼 수 있죠. 그래서 칠판에 있는 글씨를 보잖아? 어느 방향에서? 모든 방향에서 다 보입니다.
그죠? 빛이 여기에 있는 이 정자에서 빛이 일로도 나가고 절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빛이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 사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늘에 밤에 달이 떴어. 그 달은 서울에서만 보여? 부산에서 보여? 다 보이죠. 다 보여요. 달의 표면에서 정반사에서 빛이 모든 방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빛이 모든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가기 때문에 모든 방향에서 볼 수 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중 어느 반사할 때 반사 법칙이 성립해요? 둘 다. 둘 다죠. 그렇죠. 이걸 면접에서 물어봤습니다. 정반사할 때 반사 법칙 성립하지. 난반사할 때는 안 성립합니다. 이러는 순간 떨어집니다. 알죠? 반사 법칙은 모든 반사에 다 성립합니다. 정반사를 하던 난반사를 하던 모든 반사에서 반사 법칙은 성립한다. 납득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속에 너 들어왔다. 우리 주율이